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바이든 정부의 통화, 재정 정책과 대응 과제입니다. 좌장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장이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유찬 교수님께서는 해외 출장 후 현재 자가격리 중이시므로 오늘 토론회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발표자인 정규철 KDI 경제전망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자인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참석하신 김진일 한국경제발전학회장 겸 고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끝으로 토론자로 참석하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김유찬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세션의 사회를 맡은 홍익대학교의 김유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회를 맡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중차대한 주제로 이런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KDI 여러분들과 또 홍장표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홍장표 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우선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바이드노믹스, 우리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안한 그런 지출의 규모와 또 거기와 병행하는 증세,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의 증세, 이 내용들은 사실 그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홍장표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물론 이것이 이제 미국 위주의 그 국제적인 정책 공급 사슬을 재편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도 물론 중요하고, 동시에 또 이것이 이제 거시적인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어떤 사고의 전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드노믹스는 여하튼 실물 경제와 금융이라는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세계 경제와 그리고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시에 이제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어떤 고려라는 측면에서도 또 우리에게 큰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 이제 통상과 산업적인 측면은 이제 두 번째 세션 맡아주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는데, 우선 이 바이든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과 미국 경제 전망이라는 좀 넓은 분야, 그리고 전제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 KDI의 정규철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이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과 한국판 뉴딜 시사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중견 연구자분들께서 아주 그 객관적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로 저도 내용을 얼핏 봐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이 그 두 분의 김진일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님의 두 분의 이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들께서 이 중견 연구자들이 발표해 준 내용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핵심을 좀 짚어주시고 또 뭐랄까 어떤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고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론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분이라서 우선 두 분 발표자께서 한 20분씩 시간을 써주시고 그리고 토론자 두 분께서 한 15분씩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청중분들이나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께서 짤막한 코멘트를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넘어가서 정기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았는데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미국의 거시 정책이 좀 전환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흘러왔던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과제들,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성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대략 한 2.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그 이후에 한 2.2% 정도로 좀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물가 현상인데요. 물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소비자 물가를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의 통화 당국인 페드는 그 PCE 물가, 소비 지출 물가를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지표는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또 그 의미상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PC 물가 중에서 좀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좀 제외한 근원 PC 물가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물가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지금 현재 그 페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그 물가 목표를 하회를 하고 있고 2018년도를 제외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입니다. 1.6% 정도가 2%보다 좀 낮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간 이렇게 좀 하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페드의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체 소득 중에 노동소득에 분배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등락은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낮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정책에 대해서 거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통화 정책을 보시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제로 금리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랬고 또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로 금리라는 것은 통화 당국이 금리를 더 낮추고 싶지만 제로라는 그런 하한에 봉착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즉 통화 정책이 좀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워졌다는 일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들고 나왔는데요. 즉 다른 자산을 페드에서 구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이제 큰 폭으로 늘렸고, 그것이 2008, 9년, 10년, 11년, 12년까지도 상당폭 늘렸고, 그 이후에도 GDP 대비 한 3.5% 정도로 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제 적자를 이제 지속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60%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100%, 이제 최근에는 이제 130%를 이제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앞쪽에 이제 세 가지 특성과 그 정책 그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저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의 생산 요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늘리고 그 투입되는 자본을 늘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산 요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산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뭐 성장은 이제 생산성에 의해서 이제 주로 많이 좌우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이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 이제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막대가 짧다는 것은 이제 성장률이 좀 낮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분해를 해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노동 투입의 양적인 부분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 생산성 개선, 기술 개발, 좀 효율성 개선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자본 축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투자를 그 과거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지, 투자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공급 측 사이드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만성적인 수요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중립 실질 금리 또는 뭐 균형 실질 금리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자금 시장에서 이제 그 자본을 이제 공급하는 저축, 그리고 이제 수요를 하는 투자 부분이 이제 일치되게 하는 그런 균형 금리를 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갔다는 것의 의미는 그 공급해주는 저축이 많아졌다든지, 혹은 그 수요를 하는 이제 투자가 이제 부진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가 부진하면 뭐 거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좀 보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뭐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왜 어려워졌을까를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이제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우리 정책 대응 방향일 것인데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저요 불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은 이제 명목 금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화 가치가 얼마나 그 하락할 것인가를 반영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한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제 실질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실질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쪽에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제 이미 제로 금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 금리 하향 조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고, 이렇게 실질 금리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 부진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제로 금리 그 하한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이 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재정 정책을 조금 더 활발히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히 유지되었던 그런 배경이었다고 뭐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 그 정부나 그 통화 당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로 로우 바운드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을 본 경제 주체들은 이제 앞으로도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뭐 낮은 수준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면 이제 실질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래서 다시 경기 침체가 되고 다시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뭐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뭐 한편으로는 뭐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명목금리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목금리를 내리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제로 이하로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낮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훨씬 더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그런 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는 이제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 경로상에서 뭐 가장 약한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 가장 약한 고리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현재 인플레이션 하락이 미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이제 끊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통화당국에서는 지금 그 물가가 좀 많이 낮고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올릴 것이다 앞으로 뭐 이런 그런 기대 심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올리고 그럼 이제 실질 금리가 하락 조금 내리든지 또는 뭐 적어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경로를 막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는 것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있었습니다. 기존과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파란색은 기존을 나타내고 이제 주황색이 이제 새로운 평균 물가 목표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뭐 상방 하방 똑같습니다. 제가 뭐 하방을 위주로 설명해드리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물가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갔으면 기존에는 지금 내려갔지만 향후에는 2%로 수렴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그 제도에서는 2%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 평균적으로는 이제 2%를 맞추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똑같은 것을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 그래프는 이제 물가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가가 연율로 2%로 쭉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그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가가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뭐 지금 이제 경기가 부진해서 좀 내려왔다면 기존에는 뭐 지금 내려왔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는 2%의 상승 속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존이었다면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에서는 기존 2% 경로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저 기울기가 2%보다 더 높은 그래서 한동안 좀 높은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그 기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그 제로 로우 바운드로 이제 통화 정책 여력이 많이 없어졌을 당시에는 더 중요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제 그 코로나19를 이제 겪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시면 코로나19가 그 심각했던 2020년 뭐 3월, 6월 뭐 이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그런 PC 물가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로 보면 거의 5% 중반대, 뭐 그런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될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시적인 이제 공급 차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반영한 지표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5년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인가를 보시면 이제 2%만 초중반 정도 되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런 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되고 5년 뒤부터 시작해서 그 뒤 5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초반으로 뭐 물가 안정 목표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좀 물가가 높아졌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판별해 보면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은 어떠한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가 이제 언제부터 평균이냐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목표제가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코로나19 직전에 이제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의 상승 목표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파란색 선이. 뭐 그 이전에는 뭐 2%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보시면 그 코로나 초반에는 물가 수준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을 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많이 따라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그 평균 물가 목표제 2% 제하에서도 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목표제를 초과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목표제를 뭐 엄밀하게 그 지킨다고 생각하면 향후에는 2%보다 좀 낮은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지만 그 경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력이 그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그다음에 저물가 그다음에 그 양극화 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성장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이고 좀 투자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여건 중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이 인프라가 갖추어져야지 이제 민간에서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는 그래서 투자 유인을 좀 그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뭐 저성장 저물가 이런 그 만성적인 수요 부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은 뭐 아마도 그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뭐 양적 완화 정책과 지금 제로 금리를 동시에 그 사용하고 있는데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정상화하고 금리 인상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재정 당국도 이제 확장적으로 하고 이제 통화 당국도 이제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향후 이제 그 대규모 인프라라든지 이런 국가 채무가 좀 많이 높은 수준이 이제 유지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뭐 그럴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국가 채무 부담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협조하기가 그 두 당국이 협조하기가 조금은 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소득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바이든 정부 정책에 좀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그 노동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세율을 올리는 그런 그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담겨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것이 좀 큰 흐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방안을 이제 좀 말씀해 주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기철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의 관리가 거시경제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고 통화 정책이 이제 잘 유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 계층 간의 자산 활용의 기회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지출과 재정 지출과 조세 정책에서 이제 잘 반영돼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한 나라의 경제,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간에 상당한 뭐랄까 갈등과 어려움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시는 윤성주 박사님께서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과 한판 뉴딜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문제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윤성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잠깐만. 이 시간에는 먼저 그 트럼프 정부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정책 패키지와 이와 관련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그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6개의 법안이 확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2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5개의 법안은 총 4조 달러 규모이고 21년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3개의 법안은 총 6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안은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어스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세 번째 법안은 2.2조 달러 규모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정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법안은 케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추가하고 연장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케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EIP로 알려져 있는 경기부양지원금은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 공동 2,400달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득 이상의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차감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0달러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EIP는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미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퇴자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EIP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금액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실업수당에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했고
대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들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26주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해서 13주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금을 급여와 관련된 항목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면제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즉 PP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5%로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초기 14.8%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중반부터는 6%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미국의 실업률은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은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주황색은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높았던 실업률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가 OECD 평균은 3.5%포인트인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11%포인트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에 이제 정책의 방점을 두었다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현금 지원과 실업급여를 통해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취임한 바이든 정부는 3월과 4월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구조계획법은 올해 3월 11일 1.8조 달러 규모로 발표되었고 3차 EIP와 실업수당 그리고 PPP 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차 EIP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로 1차, 2차 때보다 그 규모가 크게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소득 상한을 기존보다 낮은 8만 달러로 설정함으로써 3차 EIP는 기존보다 지원금 수준은 높이되 수급 요건은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 법안 발의 시점에서는 주당 4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법안은 300달러로 하향 조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고 부통령이 상원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단 한 표라도 이탈이 생기게 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지원금에서 수요 요건이 강화되고 또 실업수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달러로 인하된 것은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의 주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그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계획법에서는 한시적으로 다양한 세액공제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연령이 17세 미만에서 17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액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보육비용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각각 4배와 2배가량 공제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EITC는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계획법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EITC 금액을 약 3배 인상해서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계획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계획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약 3주 후에 바이든 정부는 2.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 천정에너지, 제조업, 주택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교육, 돌봄, 보육과 같은 인적 인프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방면에 대한 투자가
성장과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프라 범위의 모호성, 그리고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와는 달리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인프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계획에서는 법인세 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21%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을 28%로 일부 환원하고 대기업의 장부상 이익에 대해서도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원 잠식 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는 수익, 즉 길티에 부과하는 세율을 이번에 국가 단위로 산정하고 현재 2배 수준인 21%로 인상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해외 수출을 통해 얻은 소득과 관련해서 현재 높은 공제율을 허용하고 있는 FDII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역시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 잠식 남용 방지세, 즉 비트를 폐지하는 대신에 좀 더 강화된 쉴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투자 확대와 동일선상에서 지금까지 화석연료 산업에 지원해왔던 보조금과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인 4월 28일에 1.8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경우 아동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 중간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보육 비용이 가구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 계획에서 한시적으로 확대 도입했던 아동세액공제와 EITC 등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계획과 달리 가족 계획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율 최고 수준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인 39.6%로 되돌리고, 고소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소득세율 최고 수준과 같은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상속증여 시점에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계획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강화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과 일자리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논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00석 가운데 60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는 과반 투표이지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구조개혁법은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않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50대 49로 양당이 첨예하게 양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서는 3월에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과 5월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6월에 다시 법인세 인상안을 보류하는 대신에 모든 기업이 최소 15% 법인세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1.2조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번 달 10일 수정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는 하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인프라 계획이 상원을 통과할 때는 계획보다 1조 달러 이상 낮은 규모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가족 계획과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 계획에서 빠진 인적 인프라 부분을 포함해서
총 3.5조 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법안을 또다시 예산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와 같은 휴먼 인프라 법안에 대해 현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지난 7월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미국 국가부채 한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채 증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의 경우에도 법인세 개혁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프라 계획과 휴먼 인프라 법안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 연도가 10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내년 예산안에 대한 그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인프라 계획과 휴먼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서 빠르면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예산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 이전에 확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안이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방법으로 수정돼서 나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바이든 정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21% 최저 세율을 15%로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139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실효세율 15%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23년부터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언급만 드리면요. 먼저 큰 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그 발표자께서 해주신 것과 같이 올해 3월부터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지출 규모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또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이든 정부의 그 조세 재정 정책과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현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작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7월에는 기존 계획의 신산업 부분과 탄소중립 추진 부분을 추가 보완해서, 그리고 사회안전망 부분을 휴먼 뉴딜을 확대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 점,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 구제적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방 정부와의 공조, 그리고 민간 참여 측면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재원 측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세에 대한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재정 여력과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중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정부가 돈을 잘 쓰고 그것을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특히 중기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중기적 측면에서 재정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그 빅 로드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국판 뉴딜과 같이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추동적인 지지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주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당초에 제가 15분 정도 한 분당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약 2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진일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진일입니다. 슬라이드가 저는 그 거시 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정규철 박사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인데요. 그 2000년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정도 보면 2.7에서 2.2까지 0.5%가 하락했다는 게 이제 지금 경제를 보는데 그리고 또한 그 최근에 통화 정책을 보는데도 중요한데요. 또 이거 못지않게 역시 여기서 좀 오른쪽 끝을 보면요. 2016년부터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도 좀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여주신 게 BA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 GDP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하신 건데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당시에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1년에 그 4번 1년에 FOMC가 8번 열리는데 그중에 4번 그 연준에 있는 19명의 참가자, 지금은 공석이 하나 있어 18명인데요. 그분들이 그 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 그리고 한 7, 8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각각의 연도에 왼쪽부터 2016년, 17년, 18년, 19년인데요. 그때 그 해 빨간색이 그 당해고요. 파란색이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전망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018년 중반에 경제가 가장 그야말로 장밋빛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그 라가르드 당시 IMF 매니징 디렉터께서 전망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생각보다 나아졌다는 말을 한 게 2018년 후반부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2019년 말에 그 연준의 이자율 인하가 있었고요. 물론 그 인하가 있던 걸 지금 잊어버릴 정도로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 2018년에 나아졌다는 게 거의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나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에 따라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이고요. 또 물가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근원 PCE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나온 대로 초반 10년은 2.0%로 타겟에 잘 맞았다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6%로 타겟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6년부터 19년까지는 주로 아래에 있었고 18년만 잠깐 이제 경제가 좋았을 때만 2% 타겟을 조금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1년 반을 더 넣어보면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물가가 굉장히 하락했다가 올해는 상승하고
사실 현재 통화 정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올해 물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정규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저 오른쪽 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게 그 미국의 통화 정책, 뭐 짧게는 테이퍼링, 조금 길게는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 일어날 금통위에도 사실 보는 백그라운드로서 정규철 박사님이 아주 잘 그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보면 제가 이제 2010년까지 연준에서 일을 하다가 연준을 그만둔 거는 2011년인데 고려대학교는 2010년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금융위기 이제 직후에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2008년까지 보면 기준금리가 0에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1% 갔을 때 또 이런 역사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시냐면 오른쪽에 연준의 자산 규모 밸런스 시트를 보면 2008년까지는 거의 일정합니다. 사실 일정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프로씩 올라가고요. 그것도 매달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조금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 분립 가지고 연구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왜 올라가지 내려가니 가지고 뭐 버난케 의장은 좀 덜 하셨지만 렌 그린스팬 의장 때는 그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와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게 평평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2008년 이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그거의 변화고요. 그것을 이제 중립 실질금리로 보여주신 그림인데 제가 연준에서 한 일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 뭐 중립 실질금리를 제가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그 연구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존 윌리엄스와 토마스 라우박 두 명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그 두 분이 아주 그야말로 초짜 이코노미스트 때 했던 연구고요. 그 이후에 라우바크는 그 조사국장을 통화정책국장을 하다가 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존 윌리엄스는 지금 뉴욕 연준 총재로 FOMC 부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2.5, 3.0 막 이랬었는데 그게 뚝 떨어졌는데 사실 저거를 2009년, 10년쯤에 가서 지금 이거는 이제 투 사이드 필터, 계량경적으로 말하면 투 사이드 필터로 지금까지 다 보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렇다는 건데 원 사이드 필터로 해서 되돌아가서 보면 되게 천천히 떨어지고 저렇게 급하게 안 떨어지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저 2020년에 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지금 현재 통화정책과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그 김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적절한 금리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볼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중립 실질금리 하락에 부합하는 속도냐고 했을 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오른쪽 끝에 저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뭐 타임 시리즈의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항상 그 엔드 포인트 프로블렘 즉 오른쪽 끝에 데이터는 몇 년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타임 시리즈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자 불행인데요. 그런 문제가 언제나 보이지만 지금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처음에 작년에 이제 AIT 나온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에서도 곧 보여드리겠지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론과 한국은행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여러 군데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용어를 좀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정규철 박사 KDI에서 주동을 뜨셔가지고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서 더 늦기 전에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현재와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평균을 낸다고 하는 건데 현재부터 아주 먼 과거까지의 인플레이션 평균 내면 그게 물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다음 그림에서 아주 잘 그 차이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에 그림은 인플레이션, 뒤에 그림은 물가 수준으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용어가 요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하냐 물가 목표제로 하냐 하는 게 큰 차이가 없고 혼란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기존의 많은 그 경제학자 그리고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봐도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하는 것과 평균 물가 목표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작년 8월에 이게 안 맥히는데요. 그 잭슨 홀 컨퍼런스 이후에 그 언론사에 글을 쓰면서 앞에서 홍정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용 문제를 미국이 점점 더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고용 문제를 더 보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사실은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 용어의 선택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 게 클리어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비슷한 그림인데 정 박사님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그림의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 최근 인플레이션인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혹은 물가 수준 목표제로 보면 여기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라고 쓰는데 아마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따른 물가 목표 뭐 이런 뜻으로 쓰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도 2021년 3월 정도의 물가 수준이 그동안 내려갔던 것을 다 커버하고, 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대충 봤을 때 한 5%쯤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빨간 선과 녹색 선이 파란 선과 만나는 2021년 3월에 물가 수준이 목표에 다다르고 그거 위로 치고 올라갔는데 과연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소비자 물가와 근원 PC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소위 말하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적절성의 가장 그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과연 트랜스토리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오늘이면 거의 결정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논의, 그리고 연준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뭐 이런 거에 대한 애닉도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6월달 FOMC 이후에 쓴 글이었는데요. 보여드리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과연 어떤지에 대한 것, 뭐 여기서 이 자체는 제가 이제 이 점도표를 설명하려고 쓴 글이긴 한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어떤지와 관련돼서 트랜스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사실 지금은 이제 거짓말이 돼 버렸는데 그 당시 7월 중순에 이제 얘기하고 근데 8월 내일 금통이 있고 내일 밤에 잭슨 홀이 열리고 그걸 한번 다시 봐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잭슨 홀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고 3일 동안 열리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온라인 온리로 바뀌고 하루로 바뀌면서 그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도 24시간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열리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캔슬레이션 자체도 뭔가를 시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최근 물가 상승의 일시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정될 때고 그에 따라서 뭐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식으로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준경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하준경입니다.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든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거시 정책을 지난 한 40년 정도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상황에 뭐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큰 흐름이 조금 이제 바뀌는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 정책이라는 게 주로 그 프라이빗타이즈드 케인지아니즘 그 지난 40년 정도 이제 이게 유지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어떤 민간 중심의 케인주주의인데 뭐냐면 이제 거시 경제 정책을 주로 통화 정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많이 쓰지 않고 주로 이제 금리나 뭐 대출 가지고 이제 정책을 한다. 그게 이제 지난 40년의 기조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화가 좀 심화되고 그러니까 뭐 부채 주도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또 양극화 같은 자산 양극화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좀 정통적인 이제 케인지안 정책, 뭐 재정 우위 정책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배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1920년대 이후에 그 양극화가 거의 뭐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득, 자산, 부동산 뭐 모든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그 불만도 이제 상당히 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월세 세대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하고 뭐 신농노 계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09년까지 미국의 출산율이 2.0 이상이었는데 2020년에 지금 1.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이제 이런 저출산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 1.75 정도 되면은 국가 위기 상태가 되는 거죠.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1.75가 됐을 때 국가 위기를 선언을 하고 대응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가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뭐 거시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역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도 이제 그 뭐 저금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좀비 기업들이 퇴출이 안 되고 뭐 어떤 창조적 파괴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뭐 썸머스도 이런 걸 지적을 했고 최근에 그 아티프 미안이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에도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저금리 정책이 막아버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이제 재정 정책으로 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큰 어떤 그 대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기술 전환에 따른 뭐 기술 패권 다툼 이것이 또 어떤 정치 패권 다툼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경쟁하고 관련이 돼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 100년 전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재정이 더 강하게 이게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그 불확실성이 커질 때 또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도 일어나고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재정 우위의 어떤 기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고압 경제라는 것이 또 지금 정책 기조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옐런이 아니더라도 재정 우위를 했겠지만 옐런 자체가 또 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걸 그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구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냐면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확대를 시키고요. 일정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명목 금리 상승도 일정 정도 용인한다. 대신에 이제 실질 금리 자체는 좀 낮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로로 가지 말고 플러스 인플레이션 플러스 금리로 가되 실질 금리는 낮게 간다. 이게 이제 어떤 그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유동성 함정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경제를 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제 가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일시적 현상인가 이거는 참 알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인플레이션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타트나 프라단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구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막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인플레이션을 30년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되돌림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중국이 고령화되면서 이 저렴한 노동력이 줄어든다.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더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계획, 일자리 계획, 뭐 가족 계획, 뭐 산업 정책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압 경제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제 뭐 초저금리와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 기조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가 작년에 2.2%였는데요, GDP에 선진국들이 한 10% 정도, 뭐 신흥국도 9% 이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는데, 초저금리와 재정 긴축 기조죠, 어느 일정 정도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나 물가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자산 가격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 수출은 잘 될 겁니다. 그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커지고 내수가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정책 기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수 위축이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민간 소비가 GDP의 뭐 46.5%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초저금리를 하면서 재정을 확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약간 이제 그 뭐 조정을 하면서 약간 오르게 놔두면서 이제 재정을 긴축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내수가 위축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결국 금리를 약간 조정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미국이 하는 건데 우리도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나은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해야 내수가 유지가 되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나쁜 균형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같은 나라들이 다 이제 금리 낮추고 재정도 금방 그 건전화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환율 전쟁 모드로 모든 나라가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 위기를 빠져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의 기조에 잘 적응을 해야 거시적으로 이제 좀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가져왔던 생각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중상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신중상주의. 그래서 이제 뭐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좋다, 이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치게 된 거죠. 뭐 민간 소비가 GDP의 반도 안 될 정도까지 간 거는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한 국부라는 게 뭐 달러만 국부가 아니고 지식, 기술, 사람이 국부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투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안전망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프라이빗타이즈 케인스니아니즘에서 우리 같은 케인즈 정책도 좀 정통적인 케인즈 정책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슌페타리안적인 좀 그런 뭐랄까요, 그 공급 능력 이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자산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좀 생산적으로 쓰이고 포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유동성 함정을 막아야 되고, 금융 불안정성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의 기대도 안정화해야 되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금융 정책도 이제 돈의 흐름을 바로 잡고 이제 부동산으로만 너무 가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기반 하에서 재정 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민간보다 좀 긴 어떤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시기에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동태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전환을 위한 산업 정책, 뭐 돌봄이나 교육 같은 그런 공적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리스크 관리를 또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리스크를 개개인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좀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재정이 역할을 한다면 사회와 거시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와 거시경제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진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용된 시간이 이미 초과돼서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이 토론 들으시고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해주시면 그걸 듣고 세션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정규철 박사님, 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토론자 두 분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뭐 따로 이게 추가로 뭐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윤성주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면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저 뭐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토론자분들께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번 세션에서는 거시경제 운영에서 현재 미국이나 또 우리의 경우도 재정 정책의 역할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정 지출이 적절한 분야에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지켜야 할 내용들이 많다. 뭐 그런 것도 같이 논의이 된 그러한 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좌장을 맡아주셨던 김유창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세션 준비를 위해 잠시 휴지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